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마라톤 전투 이후에 아테네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데미스토클레스와 아리스티데스의 경쟁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어, 포인트는 이제 데미스토클레스가 승리했고, 또 하나는 마라톤 전투 이후에 아테네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다시는 안 쳐들어올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나중에 결국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기 할키디키 반도에 아토스산 근처에 페르시아군이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깨졌고 그 때문에 데미스토클레스의 해양 강국론이 먹히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페르시아 왕 크세르세스가 어떻게 부상하게 됐는지 그리고 크세르세스가 어떻게 다음 전쟁을 준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크세르세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마라톤 전투 직후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다리우스가 왕이었죠. 페르시아 왕. 근데 이제 다리우스 휘하에 두 장군 다티스와 아르타페르네스 이 두 장군이 완전히 실패하고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당연히 이제 다리우스 왕한테 굉장히 욕을 먹었죠. 니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직국만한 그리스 하나를 특히 아테네 하나를 어쩌지 못하고 그러고 왔느냐? 사실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다리우스 왕은 당연히 그 새로 아테네를 침공하러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전투는 이제 연습 게임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아테네도 뭐 혼내줘야 되지만 본격적으로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 3년 정도 열심히 준비했죠, 실은. 그런데 그만 페르시아의 한 부분인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물론 그리스도 치고 싶지만 이제는 이집트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다리우스 왕은 그리스 정부를 포기하고 이제 이집트를 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때쯤에 또 다리우스 왕이 또 골치를 섞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실은 이제 후계 문제였어요. 이 다리우스는 이제 마누라가 다섯, 아들이 15명이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본처죠. 왕이 되기 전에 일종의 혁명 혹은 쿠데타 비슷한 걸 통해서 왕이 됐죠. 다리우스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본처가 이제 아들을 셋 낳았어요. 그 큰 아들이 아르토바자네스라는 친구고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키루스의 딸 아토사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또 셋 낳았어요. 그 아토사가 낳은 세 아들 중에 장남이 그 유명한 크셀세스였던 겁니다. 근데 그 원래 장남으로 치면은 큰아들 아르토바자네스죠. 왕이 되기 전에 낳았던 아들. 근데 이제 크셀세스가 굉장히 야심이 강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궁정에는 데마라투스 기억나십니까? 스파르타 왕가에서 그 클레오메네스하고 경쟁하다가 쫓겨난 인물 있잖아요. 데마라투스. 데마라투스가 스파르타에서 쫓겨나서 이제 페르시아 궁정에 몸을 의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세르세스의 이제 고문이 됐어요. 어드바이저. 이 친구가 뭔가 좋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아주 크세르세스한테 가서 실은 우리 스파르타에서도 왕이 되기 전에 낳은 아들은 왕위 계승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아버지한테 해보세요.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세르세스가 말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다리우스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뭐 형님 아르토바다네스가 있는 건 알지만은 형님은 아버님이 왕이 되기 전에 낳은 아들이고 저는 왕이 되신 후에 낳은 큰 아들이니까 제가 계승권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그건 말 된다. 그러면서 너가 그럼 계승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것만 들어보면 데마라투스의 공인 같은데 이야기를 소개한 헤로도투스는 그런 일이 아니었더라도 아마 크세르세스가 왕위를 계승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가의 주도권은 바로 큐로스 왕의 딸인 아토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세르세스의 엄마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창업주 키로스의 딸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리우스가 이집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크세르세스가 왕위를 계승했죠. 크세스는
이집트는 당연히 이제 우리 땅이니까 얘들 혼을 내주고 다시 페르시아에 합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스 정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리스를 정벌하기로 결심하는데 이유가 마르도니우스라고 예전에 배를 끌고 가다가 아토스 산 앞에서 배들이 잔뜩 침몰해서 돌아온 그 다리우스의 사위 있잖아요. 근데 마르도니우스가 그제르스한테 와서 맨날 조른 거예요. 아니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아테네 같은 조그만 도시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넘어가면 이거 뭐 체면이 구겨진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크렉서스가 이제 귀가 좀 얇았나 보죠. 그럼 뭐 정벌하지 뭐. 그리스뿐 아니고 전 유럽 전체를 정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아니, 이집트 다음은 그리스다. 이 헬레스폰토스에 다리를 놓고 병사들을 유럽으로 진격시켜가지고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정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중신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크셀섹스의 숙부가 아르타바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르타바노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창업주 키로스 대왕도 약체 스키타이를 정벌하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버님 다리우스 왕도 다뉴브강을 건너서 또 스키타이 정벌하러 가다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뉴브강의 그 배다리를 지키던 그 이오니아 병사들이 마음을 바꿨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테네군은 이미 마라톤에서 우리 군을 대파한 그런 나라입니다. 작지만 센 나라라고요. 이번에 또 헬레스폰토스에 또 다리를 놓는다고 하시는데 그리스군이 그 다리를 또 파괴해버리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요. 원래 동물들 중에서 번개에 맞아 죽는 놈들은 다 큰 놈들입니다. 쥐같이 작은 놈들은 안 맞아 죽어요. 신들은 큰 놈들의 교만을 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르시아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런 전쟁 같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스릭스는 노발대발 화를 냈죠. 아니 이 대페르시아 제국을 뭘로 보고 지금 아테네 같은 걸 치러 가다가 이게 번개 맞는다는 등 헛소리를 하냐? 네가 내 숙부만 아니라면 당장 여기서 잡아쳐 죽였을 것이다. 이런 험한 말도 망한 거예요. 이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친구죠. 그래가지고 뭐 회의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밥을 먹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숙부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 생각해 보니까 일리도 있고 뭐 아테네 따위가 뭐라고 뭐 내 괜히 그런 힘을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숙부를 만나면 사과하고 그래서 원정은 취소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그셀스가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덩치가 커다란 사람이 남자가 하나 나오더니 그셀스한테 페르시아 왕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쓰나 한번 한다고 해서 끝까지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셀스가 놀라서 잠을 깼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르타바노스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숙부님 저번에 죄송했습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못할 말 많이 했습니다. 뭐 그리스 원정은 취소하죠. 근데 약간 걸리는 게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르타바노스가 뭐 들어보니 뭐 개꿈 같네요. 하지만 뭐 영 찜찜하시면 제가 오늘 왕의 침대에서 대신 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쿠제르스가 그 좋은 생각이네요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타바노스 그날 밤에는 왕의 침대에 혼자서 대신 잤어요. 근데 자고 있는 꿈에서 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커다란 사람이 그 남자가. 그러면서 자네가 그 쿠제르스의 원정을 말리는 자인가? 그럼 큰일 난다. 이번에 그리스 원정 안 가면은 왕의 미래가 꽝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확 뻗더니 눈을 파내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르타바노스가 깜짝 놀라서 또 잠을 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쿠제르스를 만나서 제가 상황만 보면 그리스 원정을 안 가는 게 맞는데 어젯밤에 저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걸로 보할 때 신들이 이 원정을 아무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크세르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온갖 그 속주 사트라피에서 병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드디어 운하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할키디키 반도라는 곳인데요. 그리스의 이제 북쪽에 있어요. 지난번에 아토스산 앞에서 함대가 뭐 몇백 척이 침몰을 했거든요. 페르시아. 그게 싫어서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하를 뚫기 위해서 여기 폭이 한 2km 되는데요. 운하를 뚫기 위해서 이오니아 사람들하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주로 동원되었대요. 근데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제일 운하를 잘 팠답니다. 좀 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를 건너려는 거죠. 여기 헬라스 폰토스 여기를 건너려는 거죠. 여기요. 여기를 건너는 거죠. 하여튼 그 운하 소식 때문에 페르시아의 침공 계획을 알게 된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뿐 아니라 뭐 스파르타 등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제 경계 조립했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리스 혼자 힘으로는 페르시아를 막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켈리아라고 있죠. 지금 시칠리아, 옛날엔 시켈리아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제 갤론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갤론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절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갤론이 당신들은 아쉬울 때만 날 찾는데 그래도 난 도울 생각이 있다. 그건 나한테 내가 가진 병력이 이렇다. 나는 3단 노선 200척 그리고 중무장병 2만 명, 기병 2,000명, 군병 2,000명, 투척병 2,000명, 그리고 경무장 기병도 2,000명. 굉장하죠? 이게 거의 뭐 한 3만 명 되는 3만 명이 아니구나. 훨씬 더 되네요. 3단 노선 200척이니까 굉장한 겁니다, 이게. 다만 나도 이제 페르시아 싫으니까 참전하겠는데 내가 이 정도 이제 병력을 내놓으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해군이나 육군 중 적어도 하나의 지휘는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절들 중에 스파르타 쪽에서는 우리는 육군의 지휘는 절대로 못 내준다 이렇게 나왔고 아테네에서는 해군 지휘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파토가 난 거죠. 그 갤론이 덱들을 뭐 쉽게 말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뻗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절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킬리아가 빠지니까 그 그리스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이 그리스 북부 쪽은 중북부 쪽은 전부 다 페르시아 쪽에 붙었어요. 대표적인 게 테살리아하고 마그네시아 그리고 보이오티아에서도 핵심 도시 테베가 페르시아 쪽에 붙었어요. 그리고 아르고스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사실상 페르시아 쪽에 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도시는 아테네하고 그리고 스파르타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스파르타하고 가까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도시들은 대부분 대항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보이오티아에서도 여기 플라타이아는 뭐 아테네하고 친하니까 대항하기로 했고 그래서 BC 481년 가을에 코린토스 여기서 페르시아에 적대하는 그리스 폴리스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할 때 큰 두 의견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코린토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서 페르시아군을 막아내자. 페르시아가 이렇게 진군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막아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 아테네는 어떻게 되냐. 플라타이아나 여기 위에 다른 몇몇 도시들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불만이 당연히 나왔죠. 그러니까 아테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위에서 막아야 된다. 특히나 여기 핵심적인 지역, 여기가 바로 이제 테르모필라이라고 유명하죠. 영화 300에 나오는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가 북부와 남부를 이렇게 잇는 이으면서 동시에 이제 가르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 지역이니까 여기서 막아내면은 페르시아군을 막아낼 수 있다. 특히 겨울에는 전쟁을 안 하니까 가을까지만 막아내면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리스에서는 침공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개의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운하고 또 하나는 헬레스폰토스에 배다리를 놓는 거예요. 바다를 배 타고 건너기 싫다 이거죠. 육군이 이제 사르디스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걸어가고 싶다는 거죠. 헤로도투스에 따르면은 이 배달이나 아니면 운하나 둘 다 실행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엑세스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짓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건 다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배들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엑세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신하들을 시켜서 헬레스폰토스의 바다에 채찍질을 강하게 했어요. 300대 채찍형을 가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풍 이렇게 바다가 막 이렇게 요동쳐서 배들을 다 빠뜨린 벌로 족쇄를 또 바닷속에 또 던져놓았답니다. 감히 이제 위대한 페르시아 왕의 뜻을 거역했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황당하죠. 그리고 다시 50노선과 3단 노선 수백 척을 동원해서 해협에 두 개의 배다리를 놓았답니다. 흑해 쪽, 그러니까 위쪽에 360척의 배를 쓰고 아래쪽에 314척의 배를 쓰고 그렇게 배다리를 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완성된 배다리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제 3단 노선과 50노선이 쭉 늘어서 있고 그 위에 다리가 놓여 있고 양쪽에 커튼이 쳐져 있죠. 이 커튼은 말들이 놀라지 말라고 쳐둔 겁니다. 양쪽에 바다를 보면서 놀라서 난동을 부리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이 배달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건너갔다고 하는데 조금 과장 같긴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페르시아 병사들이 이 다리를 건너서 그래서 북부로 진입해서 그 유명한 테르모필라이 그 300에 나오는 그 전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